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81%로 조정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장이 나올 때는 항상 이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수급의 주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급의 주체가 물론 뭐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연기금이나 기관의 자금도 뭐 이제 우리 국민의 돈으로 이루어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운영하는 성격만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연기금과 기관이 개인의 자금이라고 좀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 증시에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진짜 개미들의 그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장은 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번이 참 이례적인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장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풀어헤치는 유동성 문제와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제 뭐 공매도를 조금 제한하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폭락장의 저가권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개인의 수급 자체가 정말 그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구간이라면, 사실 한 요 정도 구간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구간부터서는 개인들조차도 어느 정도는 관망의 자세, 뭐 매매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는 지금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슬금슬금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덧 또 770포인트 2019년도에 어떤 고점이었던 이 의미 있는 저항대 구간을 또다시 돌파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죠. 다만 이 시장을 올리는 수급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 지금 뭐 외인 기관은 연일 양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이 몇백억씩 몇천억씩 퍼붓는 외인과 기관의 메이저 세력들의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 올리면서 아주 힘겹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이저 세력이 수급 주체가 되어져서 뭐 좀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에 비하면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도 뭐 오르지도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곤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뭔가 좀 상당히 난이도가 그렇게 쉽게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저항 구간에서 돌파 안착하고 다시 한번 불장을 뽑아내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조금 쉬어가는 조정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어떤 변곡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770포인트를 돌파 후 안착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서 얘가 음봉으로 장중에 이제 밀리다가 765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여기를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5일선도 이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틀 뭐 3일 정도 그렇게 보고, 조금 이제 저도 리스크 관리를 이제 765포인트를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뭐 또 기가 막히게 765포인트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어떤 뭐 쉽게 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상방에 대한 관성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뭐 금요일의 오후장이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뭐 차트만 봐도 지금 여기만 좀 시원하게 안착하고 상방으로 돌아 나가주면 요렇게 좀 윗공간이 상당히 열려있기 때문에 요런 공간에서 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또 찝찝한 부분은 그런 거죠. 금요일 날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움직였죠. 정통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테마는 사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테마로 보기는 어려운 어떤 그 약세장에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가 뭐 개별 종목이 한두 종목 움직이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일단 시젠으로 시작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다가 신풍제약이나 뭐 녹십자나 부강약품을 비롯한 치료제 쪽의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뭐 이제 이따가 저도 관심 종목을 돌려보겠지만, 뭐 마스크 관련주, 거기다가 뭐 손세정제 관련주들도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이 뭔가 좀 코로나주 전체적으로 다시 자리를 만들고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코로나주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질적으로는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장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좀 고가권에서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서 코로나 테마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뭐 말씀을 수요일 방송이었죠.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했다고 해서 이거 돌파했다라고 보고 굉장히 그 강베팅이나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확실히 좀 돌파 후에 안착하고 돌아나가는 과정까지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좀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목 매매할 때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도 돌파 매매 이제 하시는 분들 이 성향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를 할 때 여기가 이제 돌파 매매 포인트가 될 텐데, 돌파를 할 때 이 구간에서 따라 사는 성향이 매매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파 후에 다시 웬만하면 이 지지점까지 매수 기회를 한 번 정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게 확인이 되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좀 더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차이점은 여기서 돌파가 바로 나와버리면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수의 기회를 잃을 수는 있죠. 다만 돌파하는 척 하다가 맞고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단은 있는 건데, 조금 초보분들이나 아직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혹은 좀 더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신 분들은 돌파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돌파 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사는 것을 이제 추천을 저도 드려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돌파한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돌파다 강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돌파 후에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구간까지 확인을 하고 베팅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매매가 있는데, 금요일날 제가 이제 돌파 매매로 좀 했던 종목 중에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좀 했어요. 일단은 뭐 재료 자체가 안 좋아서 매매를 뭐 수익을 제가 내고도 그렇게 좀 기뻐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 매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분봉상 어떤 고점이 다 확률이 높은 구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차트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죠. 보시면 오전에 갭 띄우고 밀어놓고 오전에 여기서 일단 지지 구간을 한번 만들었다가 한번 툭 떨구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지 구간이었다가 하방 돌파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를 지켜보다가 얘가 이 구간대를 뚫어내면 갭 띄우고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돌파 매매에 대한 팁이 이런 거예요. 이 중요한 저항대를
요때 이제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맞고 떨어지죠. 물론 이제 뭐 갖고 있으면 오르는 거지만 돌파 매매라는 것은 손절이 상당히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요때는 진짜 돌파다고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수익을 조금 얻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진짜 더 안전한 구간은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확실히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얘가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주는 거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다시 매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돌파 후에 다시 지지점을 줄 때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 그래서 반등이 뭐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이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준가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기준가를 가지고 이 종목을 하루 종일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죠. 돌파 후에 다시 의미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 그리고 반등 때 뭐 살짝 매도,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별로라고 느껴졌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다시 하방 돌파했습니다. 하방 돌파했는데 다시 올라와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얘가 왜 다시 의미 있는 구간대를 회복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매수, 그리고 매도, 매수 매도, 뭐 이 구간을 다시 이제 돌파할 때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매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지지와 저항을 내가 활용할 의미 있는 가격대를 어디서 찾아가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종목과 이 종목이 오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합당한 이유 같은 것들이 매매를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리딩바 매매 복귀 일단은 좀 해보고요. 일단 저희가 KNN이라는 종목을 뭐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시면 뭐 단순해요. 제가 매매하는 건 은근히 좀 단순합니다. 여기서 저항이 한번 일어났었고, 두 번째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을 돌파했죠. 돌파할 때 거래량도 잘 실렸고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보셔도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이 나오는 공간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점점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 후에 지지받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저희도 이제 접근이 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날 요 정도 구간에서 좀 이제 매수 접근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뭐 금요일날 좀 안 좋은 비보가 있었고, 그것이 금요일날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상당히 이슈가 좀 됐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좀 안 좋은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하지만 뭐 애도를 표할 겨를도 없이 이 주식시장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곳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주랑 뭐 안철수 씨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보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KNN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인 홍정욱 관련주였기 때문에 좀 수익을 내면서도 사실 조금 찝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뭐 시장이 주는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8일, 9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고요. 요날 일단은 좀 절반 정도를 매수를 했고, 전고점을 뚫고 지지받는 듯 했는데 중요한 지지점을 살짝 한 번 정도는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분할 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했고,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굳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그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뭐 돌아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트라고 봤는데, 괜히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일단 막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큰 수익 노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던 그런 아무튼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하루 뭐 이틀 만에 한 6% 정도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얘도 우리가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할지언정, 단기 스윙 매매를 할지언정 차트를 항상 넓게 봐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이 흐름 안에서 뭐 5%, 10%, 20% 수익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뭐 50%, 100%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과 진짜로 5%, 10% 먹을 구간만을 보고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넓게 보고 뭐 조금 혹시 내가 매수 진입이 잘못되어져서 늦어도 매수 진입이 잘못되어져서 조금 물리더라도 마음 편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내가 조금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항상 좀 시야를 넓게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이즈는 게임 관련주고요.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뭐 엔터, 문화, 콘텐츠, 뭐 화장품, 게임 쪽이 좋았죠. 그래서 네오이즈라는 종목도 이렇게 길게 보면 정말 수년간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수년간 가지고 있던 이 저항대를 이번에 드디어 넘어서는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좀 들어갔고요. 이때도 그런 중요한 구간 안에서 이날 거래량 터지는 윗골이 달린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 이 윗골이 달린 양봉을 출현시켜 놓고 크게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고 점점 초밀초밀하게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죠. 그래서 조만간 얘 같은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시세를 한번 내게 되면 완전히 이 구간은 사실상 지금 이 가격대 매물대가 2012년도, 1년도, 2년도 매물대입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8년 전, 7년 전, 8년 전, 9년 전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상당히 이 기간 동안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뭐 번외편으로는 이런 차트들을 또 보면서 뭐 그냥 홀딩하거나 물타기해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라는 생각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런 또 차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다가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뭐 장이 엄청 빠그라지지 않는 이상 대충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올라는 오던데라는 생각으로 만약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다 가지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70%, 뭐 80% 되는 가격으로 8년을 홀딩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격대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무분별한 물타기 및 그냥 홀딩하는 자세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좀 깨달아야 될 것도 같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런 관점에 의해서 접근이 좀 들어갔다가 어찌됐건 이 게임 섹터들도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뭐 우리가 테마주로 분류하기는 좀 힘든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이때 당시에를 좀 위험하게 봤어요. 765포인트를 만약에라도 깨면 지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돌파시켜 놓고 만약에 얘가 음봉으로 더 밀려서 5일선까지 이런 식으로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확보차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합 저희가 매수가에 가지고 있던 거 살짝 위 정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좀 잘라내고 지수가 회복을 하면 다시 재접근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매매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장, 그러니까 종목 때문에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일단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얘는 뭐 뭔가 좀 다시 자리를 만들면 충분히 재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방송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비보로 인해서 어찌된 것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아주 냉정하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죠. 올랐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주인 뭐 진양자 들어가면은 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진양화학은 점상, 진양산업은 일단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일단 주가가 그냥 보여주고 있죠. 오세훈 관련주, 다음에는 뭐 안철수 씨 관련주, 써니전자랑 뭐 안랩도 뭐 좋은 상승이 있었고요.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매매를 하다가 이때 당시에 오전에 갭 띄우고 만들었던 고점 구간을 살짝 넘겼죠. 넘겼으면은 얘가 좀만 더 가면 상한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폭발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고점 구간을 넘겨놓고 여기가 20 한 5% 6%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뭔가 호가창이 민기적 되길래 저도 여기서 딱 매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투매 나왔죠. 아직 뭐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요게 뭐 매집봉일지 그냥 어떤 시장 기대감에 의해 올랐다가 뭐 그렇게 좀 마무리 단발성으로 튀어 올랐던 봉이 될지는 며칠 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요일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뭔가에서 흐름을 자꾸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매집봉의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은 정말 시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저희 리딩반도 뭐 이런 구간에서는 시즌도 저희도 매매를 많이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 모아가기 시작했던 게 요 정도 구간에서부터 저희가 요걸 시즌이라는 종목을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갔었거든요. 리딩반에서. 네, 꽤 좀 저희가 단기 수익 매매하는 것 치고는 꽤 오래 보유 기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제가 시즌 갖고 있으면서 뭐 핀잔도 좀 많이 들었었고 이 종목을 도대체 왜 갖고 있냐. 이때 당시에 막 시장도 좋았는데 오르지도 않고 막 계속 떨어지고 특히나 이때 같은 경우는 조금 손절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죠. 계속해서 지지하던 구간을 한번 깼고 여기서 61선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차트로 보면 되게 무서운 자리잖아요. 보시면 그쵸? 바닥 대비 워낙 많이 오른 자리였고 이렇게 쌍봉이 나오는 자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참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저희 리딩반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저도 참 뭐라 그럴까요? 뒤통수가 뜨거웠던 종목인데 얘는 결국에는 간다라는 그 어떤 저만의 확신에서는 사실 변함은 없었거든요. 참 저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핀잔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어찌됐건 갈롬은 주가적으로 조금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기간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갈롬은 간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종목일수록 크게 간다라는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계속해서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해서 홀딩을 좀 하고 있었고 요날 사실은 요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고점 맞고 어떻게 보면은 3번이나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이날 봉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뭐 거래량도 계속해서 감소는 하는데 고가권에서 이 고가권을 뭔가 좀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재접근하려고 보는 가격은 12만 딱 5천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주지 않아서 매수를 좀 못했었는데 아주 정말 뭐 너무 배 아프게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15만원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15만원을 돌파하고 한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는 제가 뭐 개인 매매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리딩반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제는 한 20만원 언저리에서 오버슈팅이 금요일날 끝이 났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또 며칠 쉬었다가 한 번 정도 그냥 더 거래량 터트리면서 완전히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좀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 좀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0만 원을 살짝 털치하거나 살짝 뭐 뚫고 그렇게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는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뭐 얘도 어찌됐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통의 테마의 대장주가 이런 정도 시세 내면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고서도 뭐 14만 원이나 뭐 13만 원이나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은 좀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젠의 어떤 훈풍을 등에 업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뭐 랩지노믹스,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 틈 안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EDGC가 내가 진단키트 1등이다 라고 기사를 내면서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진단키트주만, 그러니까 그 전에 시즌이 뭐 이날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양봉을 뽑아낼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만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여기 키트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주인 신풍제약도 좀 움직였고요. 부강약품은 신풍제약 좀 이렇게 따라다니는 느낌이라 수급이 항상 들어왔다가 많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요쪽도 그렇고, 녹십자 관련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였고요. 거기다가 손세정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코로나주들, 제일 처음 마스크, 그 다음에 손세정제, 뭐 방호복, 뭐 소독제 관련해서 뭐 백광산업도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치료제, 진단키트 이렇게 뭐 흘러갔는데, 지금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좀 움직였고, 차트를 보시면 단순히 반짝하고 죽는 흐름이 아니라 뭔가 다시 한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모양새들이다. 그래서 뭐 반짝 그냥 금요일 하루 시젠을 비롯한 진단키트 주들의 상승으로 인한 어떤 코로나 테마에 잠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시 좀 뭔가 자리들을 잡아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코로나주들 다시 좀 관심 종목을 보면서 좋은 종목을 좀 뽑아내고 재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이번 주말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테마주들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했을 때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은 이제는 그 8월이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들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실적 시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좀 편성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요일장은 코로나 테마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로 인한 뭐 어떤 그 정치 테마주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뉴딜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디지털 뉴딜이랑 뭐 그린 뉴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일단 뭐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발인 장래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4일로 연기가 되어졌고, 15일, 16일 계속해서 뉴딜 관련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뉴딜 정책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발표가 나오게 되면 또 재료 소멸로 얘네들이 시세를 잃을 수도 있고요. 뭐 반대로 발표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전에 오르고 있던 종목들은 재료 소멸로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그 발표 내용 안에서 뭐
저번 주에 핫했던 뭐 데이터 솔루션, 다우 기술, 뭐 오픈베이스, 알서포트,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닌 뭐 새롭게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초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세 가지 정도 테마랑 좀 짚어드렸고요. 번외로 뭐 이제 우리가 재료적인 뭐 저도 그러니까 완전히 재료 매매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뭐 이제 투자자는 아닌데 최근에는 난 뉴스 재료 매매들이 상당히 어느 장세보다 중요하게 좀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5일에 미중 그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유니온 머티리얼즈 랑 뭐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제 눈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가장 일단은 자리를 뭔가 좀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드네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